이번 시간에는 국내 로봇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갭 어떻게 줄여야 하나 이런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진행에 앞서 발제를 해주실 빅웨이브 로보틱스 김민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발제 기회를 주신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협회 로봇신문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봇자동화 온라인 플랫폼인 마로스를 운영하고 있는 빅웨이브 로보틱스의 대표입니다. 아마 저에게 이러한 발제 기회를 주신 게 로봇 시장은 지금까지 좀 많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로스로 이제 플랫폼을 이제 표방을 하고 수요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부분들을 공급 기업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 저희가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이 시장에 지금 토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나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고객 로봇을 저희가 직접 저는 이전에도 로봇 제조사에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수요 기업들의 인콰이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특히 더 느껴지는 것들은 로봇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들이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시작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로봇들은 굉장히 고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레몬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문들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로봇 시장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메이커나 SI 기업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제공을 제한받는 가격들은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객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업체들 만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게 되는데요. 그러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로솔 자체적으로 한 100분의 고객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로봇 도입을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55%의 비중으로 실패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이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가격을 보게 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라고 메이커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솔루션들을 저희는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솔루션들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로봇 한 대 도입하는데 평균 가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고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로봇 분명히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최종 받는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투명하게 시장에 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객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봇 공급 기업들 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그 로봇 월드 컨퍼런스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52.3%의 비중으로 거래처 발굴이나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료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로봇 대기업들이나 중소 또 벤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사실 타 산업 대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많이 영세를 하고요. 한 2, 3년 동안의 연구개발 통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로봇 시장의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로봇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제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SI 기업이 있습니다. SI 기업은 뭐 인테리어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인테리어 업체 같습니다. 그런데 그 SI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약 500개 정도가 있는데 지역, 산업, 공정, 예산별로 굉장히 그 SI 기업 집마다 특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지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은 내가 원하는 솔루션, 내가 필요로 하는 자동화를 공급하는 SI 기업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려도 SI 기업들의 기업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SI 기업들의 프로파일 그리고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인원도 10명 이하, 연 프로젝트 진행한 또 3-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로봇 자동화를 처음 검토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소개를 받아도 이 기업들 내가 믿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도 되는 거야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표명을 하시면서 결국 매칭이 돼도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로봇 시장 수요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저희 마루솔에서 상반기 동안 이제 접수된 그 문의건들을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서비스, 제조, 물류, 기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요가 보시면은 어디 크게 웨어러블 로봇 요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막 10% 내외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 기업도 공급 기업도 서로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유럽이란 선진시장도 다뤘습니다만 거기는 이러한 특정 공정별로 굉장히 SI 기업들도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내셔널 와이드 인지도가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해주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영업 행태나 기술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업화가 덜 이루어졌고 이렇게 각 세분화된 니즈를 전문화된 그 뭔가 나의 주특기로 할 수 있는 집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제가 이제 시장을 예측을 했을 때는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한 90%는 제조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셨듯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문의가 이미 제조와 동일한 비중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로봇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출시를 하면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갭이 조금씩 메꿔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서빙, 순찰, 안내, 방역, 딱 분야별로도 또 다릅니다. 네, 분야별로도 로봇의 폼팩터도 다르고 수요 기업도 다르고 가격대도 다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로봇 시장의 성장에 맞춰 가지고 수요가 따라오는 만큼 공급이 제대로 좀 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나 물류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서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마루솔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영상 기반으로 수요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적용 사례와 공급 기업, 로봇들을 추천하고 매칭 및 구매까지 원스톱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전 직장에서 이제 로봇 영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 유사한 적용 사례 영상 있어요였습니다. 90% 이상의 고객분들이 항상 그걸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이제 대기업 선행생기 쪽에서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 검증된 솔루션만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다 현장 따라다니면서 영상도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큐레이션 정보들, 공정의 특성, 특장점, 그 투자 효과 그리고 공급 기업들 정보까지 다 데이터베이스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했던 부분들이 그 수요 기업들이 본인들이 자동화를 하고 싶어하는 현장 영상만 올려도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매칭까지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매칭 요청 접수가 1,500건 그리고 실제로 매칭 성사했던 거는 750건입니다. 굉장히 그 타 산업의 플랫폼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로봇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유의미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축한 자동화 데이터베이스는 1,500건을 DB화했고 연말까지 5,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은 저희가 6만 개사를 확보를 했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수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투명한 정보, 그리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점 공급 기업은 국내에 500~600개 정도의 공급 기업이 있는데 200개사가 여러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서 입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평균 30분이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로봇 신문을 지면을 통해서도 가끔 이제 그러한 인사이트나 데이터를 공유는 드리고 있는데 이 수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루솔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공급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 지금 이제 기업 규모들은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다양한데요. 39%의 비중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자동화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분야였습니다. 사장님들이 자동화는 하고 싶지만 쉽사리 이제 그 많은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매칭을 드릴 때도 중소기업 분들은 요청을 하시지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해당된 그것들을 서브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령대들은 이제 35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성별은 남자분이 71%, 여성분이 28.4%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F&B, 리테일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주고 계시면서 여성 고객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로솔 이용 고객들의 접속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산업 분포 그리고 로봇 시장 분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서울, 경기 쪽이 75%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뭐 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이 어디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좀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글과 네이버를 토대로 그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들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졌던 게 서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무인 커피숍, AI 로봇, 협동 로봇 순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롱테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로봇과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객들을 보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서 진짜 딱 그분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와 바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솔 내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공개되는 그 적용 사례나 공급 기업들은 다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탑 20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웨어러블 로봇부터 그 바리스타 로봇, 그리고 치킨 로봇, 그리고 바리스타 로봇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롱테일로 다양한 이제 제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봤을 때 이제 발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먼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수요와 공급의 갭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마롯을 운영하면서 좀 판단해봤던 부분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는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닐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제 로봇이 뭐 자동차나 다른 시장과 달리 로봇은 로봇 상품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솔루션마다 굉장히 세분화 파편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아니면 또 그런 버티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스터디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켓 인텔리전스를 좀 확보하고 공유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과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것들의 갭이 좀 상당히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분들은 특히 중소기업 고객분들은 로봇 자동화를 할 때 그 맥시멈, 그 윌링 투 페이 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5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수백 명의 고객분들 대상으로 얼마까지 예산 지불이 가능하세요 했을 때 일맥상통한 5천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공급되는 가격은 한 1억 2천 정도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지 굉장히 시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서브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은 축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도 저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안정화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갭을 메꿔주고는 있지만 고객분들이 써보고 안 좋은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 성능, 품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고객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 그리고 투명성들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화두기는 합니다만 저희 로봇 이게 공급 기업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석박사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열정도 많이 있으시고요. 제품 개발에 들인 노력만큼 출시한 이후에 이것들 훌륭한 제품들을 어떻게 잘 알리고 영업 활동을 이어갈 건지에 대한 또 노력도 그만큼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덧붙여 가지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품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해외 진출 전략을 같이 고려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VOC를 반영을 해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고 출시 단계에서도 그러한 뭔가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나 전략 방향, 성공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로봇의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갭의 주요 원인을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크쇼 진행에 앞서서 토크쇼 진행을 위해서 오늘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좌측부터 제가 이제 호명을 하면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구자춘 교수님, LG전자 정원진 상무님, CJ대한통운 김경훈 상무님,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 한국문화정보연구원 김범환 부장님, 빅웨이브 로보틱스 김민교 대표님, 네, 모두 차례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는 한국 로봇학회 회장님이신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구자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마이크를 우리 구자춘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갭 어떻게 줄여야 하나의 토크쇼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구자춘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로봇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크쇼는 제조 산업 분야나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을 공급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각자의 입장에서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고 그 간격을 어떻게 또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유익한 토크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펼쳐질 본격적인 로봇 시장이 네? 마스크 벗고 갈까요? 그래도 되나요?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그 본격적인 로봇 대항해 시대를 맞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바라보는 로봇 솔루션을 주제로 지금 앞에 한 10분간 빅웨이브 로보틱스의 김민교 대표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약 70분간 각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먼저 소개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참석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먼저 오른쪽에 LG전자 로봇 사업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원진 상무님 오셨고요. 그 옆자리에 빅웨이브 아까 발제를 해주신 빅웨이브 로보틱스의 김민교 대표님 오셨습니다. 왼쪽으로는 CJ 대한통운 TES 물류기술연구소 김경훈 소장님 오셨고요. 그 옆에 한국문화정보원 김범환 부장님, 그다음 제일 끝자리에 클로봇 김창구 대표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갭 왜 발생하나입니다. 앞으로 한 15분간 제가 5분께 각각 약 3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정원진 상무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범환 부장님, 그 다음에 김창구 대표님, 그 다음에 김경훈 상무님, 맨 마지막으로 김민교 대표님께 제가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시죠. 네. 네, 처음 이제 말씀드리게 될 LG전자에서 로봇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진 상무입니다. 실질적으로 LG전자는 정규 조직화해서 로봇 사업을 시작한 지는 만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상업용이나 개인용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주제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매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사업군들을 갖다가 산업군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관들에서도 그렇고 로봇 20%에 넘는 성장을 연평균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다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2019년 말에 터진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현실이 되면서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의 서비스 로봇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보시다시피 사실은 기관이나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로봇 시장이 그렇게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주제가 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 갭에 대한 원인을 갖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어렵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정의라는 게 사실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봇이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로봇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예를 들어보면 이미 많이 보편화가 돼 있긴 하지만 60년대 초반에 GM 제조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첫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입됐을 때의 산업용 로봇을 원했던 제조 기업들은 수요 기업들은 분명히 자기의 니즈를 알고 있었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산업용 로봇을 채택을 한 거고요. 그 당시부터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 산업용 로봇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수요 기업이 원하는 가치들을 제대로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LG전자도 상품 기획단부터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실제 고객들을 만나가면서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하는 일들을 단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요구 사항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듣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지만 작년 초에 열렸던 CES에서도 보시면 거의 로봇 가정용과 상업용 관련해서 로봇을 갖다가 만들어서 출품을 한 업체가 한 300~400개 업체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의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기업은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높은 TCO가 아닐까 싶습니다. TCO라고 하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수요 기업이 자기가 로봇 제품이나 솔루션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인데요. 사실은 앞에 김민교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만약 10가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중에 2가지에서 3가지는 현재 기술상으로 구현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6, 7가지 중에서 2가지, 3가지는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그 기술들이 적용된 로봇을 구매할 수 있는 지불 가치가 있는 가격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빼고 나면 사실 고객이 원하는 10가지 요구사항들 중에서 2개, 3개, 많게는 3개, 4개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기능을 가진 로봇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과 고객이 지불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접점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로봇 제품이라는 게 처음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성 부분, 신뢰성 부분에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사용해보지 못한 제품이라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가의 솔루션들을 그냥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만 듣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증들을 고객들도 하고 있고 수요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됐던 아까 김민교 대표님 말씀하신 동영상이 됐건 뭔가 프로빙을 해서 증거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로봇 지금 아시다시피 서비스 로봇은 인재 개화되는 시장으로서 그런 레퍼런스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야 아마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갭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 갭이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첫 톡이라서 조금씩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이번엔 이제 문화정보 융합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김 부장님께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정보융합부장을 맡고 있는 김범환입니다. 저는 그 사례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박물관에 로봇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공급한 지 한 7, 8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로봇이 더 이상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고개도 약간 삐딱거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가지고 로봇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만든 로봇이 왜 불과 7, 8개월 만에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참 그 정답이었습니다. 한 번도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죠.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벤트성이구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시장이구나. 근데 저는 이미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공공 쪽에서는 한번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된다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갭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운영 가능한 로봇인데 공공 분야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한 로봇을 공급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아직까지는 이벤트성으로 서비스 로봇을 운영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은 버리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고요. 이 부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한 4, 5년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이벤트성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생각.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을 바라는 우리 공급 측의 생각이 좀 가장 큰 갭이 아니었나. 우선 첫 번째 화두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버틱스의 김 대표님. 네. 클로버의 김창구 대표입니다. 저희는 4년간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됐는데요. 4년간 저희가 한 70건의 B2B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모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을 모방한다는 게 결국은 사람의 손이나 발, 지능, 시각, 청각 이런 오감들을 다 모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능에 너무 기능적인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게 결국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손가락 같은 동작을 모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실용화 단계에 가까워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 인식이나 지능 기능, 특히 새로운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기능에서 아직 너무 제한이 많다라는 거고요. 아까 정원진 상무님 말씀하셨던 거와 거의 동일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로봇이 너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거 당연한데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로봇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거 너무 사람한테는 쉬워 보이는데 그 단차가 조금만 크면 어떤 큰 단차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좁은 길, 많이 좁은 길에서는 로봇이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결국 동일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기능적인 한계가 있으면 도입 가격이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또 여전히 비싸서 이렇게 도입하기 어려운 게 이런 갭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는 일은 현재 굉장히 제한이 많은데 그 수요 갭이 바라는 가격이 미트 못하는 게 가장 큰 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 기업의 대표 기업이신데요. 우리 김경무 사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물류업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조업에 오랫동안 있다가 물류업을 가서 보니까 업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 로봇이 점점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이 만든 로봇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사실 로봇 적용에는 SI 기업들은 다 국내 기업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갭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보니까 이제 물류업에서는 물류업의 사례라고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물류업의 수요 기업들은 전부 다 그 로봇 공급 업체와 다른 소사이어티에 있는 거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물류 수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 국토교통부의 그런 R&D 소사이어티 이쪽에 있고요. 근데 로봇 쪽에 이 R&D 소사이어티는 저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제조업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물류업의 로봇에 대한 니즈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이전에 산업부 일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브릿지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물류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류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 네. 네, 아까 전에 좀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추가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로봇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뭐 제조, 물류, 서비스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CJ 김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 고객 문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로봇 공급 기업들 그리고 해외 로봇 공급 기업들까지 제품과 이제 레퍼런스들, 고객 피드백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봤던 것 대비 굉장히 아직까지는 판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출시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품 기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류나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로봇 공급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단에서는 중국 로봇 공급 기업들이 50% 이상 지금 이미 침투를 했습니다. 뭐 그들은 왜 그게 가능했고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각각 버티컬 영역마다도 굉장히 시장이 사이저블한 시장을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 주셨듯이 그 고객에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넣어야 될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러면서 원가 영역도 확보를 하고 사용성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하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장을 발굴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기술을 뽐내기 위해 아니면 정말 뭐 그런 부분에서 맞는 상품 기획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로봇 공급 기업들이 유의미한 사이저블한 시장을 발굴하고 해외 로봇 공급 기업들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치밀한 그 상품 기획과 실행을 거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시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수요 기업은 뭘 원하는 건지 그걸 수요 기업의 대표로 참석하시는 두 분께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경훈 상무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범환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물류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로봇은 물류 현장에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국내 그 로봇 기업들이 로봇 자체가 자기의 그 메인 프로덕트이다 보니까 로봇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의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물류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여기에 어떤 로봇을 넣어서 그 어떤 부분이 자동화되면 그만큼 많은 그 생산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는 시각이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존의 키바를 벤치마킹하고 아마존을 그대로 뺏겨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국 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기업들이 그걸 바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로커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 물론 저희들이 아직 그 로봇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그 물류 업체들의 리스하는 모델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 물류가 아니고 CJ 대한통운처럼 제3자 물류를 하는 기업들은 로봇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의 리스 모델까지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로봇 기업들이 그 로봇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김범원 부장님.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그 앞서 김민교 대표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이미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품질이 좀 확보된 솔루션입니다.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서버, 하나의 스토리지,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를 저희가 도입할 때는 최소 5년이 보장됩니다. 5년이 보장되고 많은 거는 심지어 10년까지도 보장이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품질 보장에 대한 어느 자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솔루션이 저희가 사실 필요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앞서 말했다시피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 섹터에 있다 보니까 공공 섹터는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대의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그거 사람 한 명 그냥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뭐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쓸 경우에 엄청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다 뭐 기재부나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느냐를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보고요. 마지막은 조금 이제 공공 섹터라서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일자리와 로봇에 대한 관계가 좀 명확하게 정립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나주 박물관에 로봇을 이제 서비스 로봇을 도슨트하는 로봇을 설치하러 갔는데 어떤 문제가 봉착됐냐면은 거기 나주에서 이미 도슨트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왜 내 일자리를 뺐냐? 실제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게 로봇이 진짜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실제 상황으로 봉착했고요. 다행히 뭐 설명을 드려가지고 100% 온전하게 로봇이 도슨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봇 도슨트 이미 하고 계신 분과 협업을 해서 로봇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현재는 같이 로봇과 함께 그 도슨트 하고 계신 분이 같이 도슨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공공 섹터에서는 그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 거꾸로 이제 민간이랑은 틀린 것 같아요.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부분보다는 로봇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 이 가치란 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가치죠. 그리고 실제 로봇 사업을 하면은 로봇 자체로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몰라도 로봇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과 동시에 로봇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사업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봇 사업을 하면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우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인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 우리의 엔지니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요기업에서 말씀하시는 좀 마음 아픈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스루풋 문제 말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도 로봇 연구자로서 괴로운 게 품질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반성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급 기업에서 제안하는 바람직한 로봇 도입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분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LG의 정원진 상무님, 김창우 대표님, 그리고 김민교 대표님께 각 한 3분씩 정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네. 네, 좀 전에 수요기업에서 나오신 두 분께서 수요기업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로봇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희 로봇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진짜 뼈저리게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수요기업에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랑 떠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공급기업 쪽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로봇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느 수요 기업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쉽게 사용하고 쉽게 유지 보수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채택하기를 원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급기업에서는 원활하게 제공을 해드려야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저희가 예측하는 로봇 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불행하게도 그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못 쫓아가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고, 또 앞에 저기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업의 행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예를 들어 물류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류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로봇 솔루션을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공급기업의 입장에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수요기업 쪽에서 혹시 구현하고자 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된 솔루션들이나 로봇 쪽의 솔루션들이 있으면 초기 단계부터 공급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 나가면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올리고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는 항상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참석하신 수요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 쪽에서 혹시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갖다 고민을 하면 사실 문제는 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쪽에 저희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창구 대표님. 네. 문화정보원에서 김범준 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결국 품질 문제와 가격 문제가 이제 되게 큰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점점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출시한 안내 로봇 봐도 기존보다 이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것 같고요. 기능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카트를 나른다고 했을 때 뭐 물류창고에서도 이렇게 임의로 그 카트가 꼭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임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도 뭐 쉽게 날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개선도 이제 당연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똑똑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 공급 기업들은 보명 로봇에서 전용 로봇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페퍼 사례를 보면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페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명 로봇을 만들고 거기다 앱을 추가해 나가면서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앱이 있었는데 뭐 보안 앱, 뭐 다양한 앱이 있었지만 결국 이 기능 하나 자체가 완성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야심찬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똑똑한 기능 한 가지 기능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걸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제 아마 공급 기업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 현재의 기술 부족을 이해하고 고객과 갭을 메꿔줘야 하는데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현재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한계를 잘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고 이걸 이제 최적화해서 SI를 해주는 게 단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로봇 같은 경우 처음에 모든 기능을 다 파악해서 한 번에 제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 로봇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서비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동안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내용은
로봇과 로봇에 대한 어떤 통신이나 데이터 교환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로봇과 로봇이 아닌 컨텐츠와 로봇 간, 결국 서비스라고 하는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요. 컨텐츠와 로봇 간 데이터 교환이나 컨텐츠에서 어떤 로봇의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의 생애 주기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어떤 클로버 서비스 로봇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체계적인 커스텀을 하는 게 저희의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러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솔루션 매칭을 주로 하고 계시는 김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물류나 서비스 로봇 쪽에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태동하는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가격 등 그런 이슈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면 단지 제품이나 솔루션으로만 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솔루션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CJ 김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로커스 로보틱스 그런 데가 리스 사업을 통해서 고객들의 또 공급업체들의 그런 부담이나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커스 로보틱스만이 아니라 패스 로보틱스나 레피드 로보틱스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로봇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다 선불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24개월이나 36개월 할부 리스 렌탈 방식으로 도입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고객들이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할 때 일시불,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이 불완전한 제품이나 솔루션들의 리스크가 온전히 고객에게 전가가 됩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그렇게 더 주저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리스나 렌탈 같은 모델로 갔을 때는 2년이나 3년에 대한 워런티 책임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초기에 가지는 이제 비용 부담도 많이 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는 이제 렌탈 모델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각 다른 영역까지 좀 초기 판매되는 로봇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급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까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수요기업은 기존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로봇에 요구하시는 기능이 많고, 공급기업 입장에 들어보면 그것까지는 지금 대응이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약간 수세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 네 번째 주제는 그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패널께 제가 5분께 다 여쭈려고 하고요. 굳이 순서를 정해드리면 김창구 대표님, 그 다음에 김범환 부장님, 그 다음 정상무님, 그 다음 김경원 상무님, 김민규 대표님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로봇 공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무 이제 기능 개발에만 신경을 썼고요. 수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로봇 기능뿐만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의 혁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로봇 공급 기업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 기업에서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이제 김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급 기업도 또 이제 로봇 쪽 기능은 이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분들과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교류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공급 기업에게 어떤 로봇 기능만 제공해서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시장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공급 기업과 어떤 수요 기업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이 저희 클로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요 기업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게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런 것도 수요 기업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 기업에게 이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 기업도 도입을 할 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한 4년간
한 4, 50군데의 고객들을 만나보고 프로젝트 한 70여 개의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걸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기능적인 한계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 공급자 중심의 R&D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자 중심 R&D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요자가 쉽게 로봇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김 부장님. 네. 네, 아까 뭐 그 민간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의견 주셨는데 리스 개념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그 뭐 테스트나 일정 기간을 하는 건 좋은 방법 같고요. 이제 공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리스로 산다는 게 최소 5년입니다. 리스로 산다고 해도 최소 5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해 본 부분은 좀 유지보수 개념을 로봇에 좀 잘 도입했으면 합니다. 전 유지보수하고 운영이라는 개념을 좀 잘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국가에서는 유지보수라는 거를 장비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상용 소프트웨어는 13에서 15%까지 줍니다. 근데 실제 로봇을 운영 유지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비보다도 더 힘들고 웬만한 소프트웨어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그 두 개를 합친 뭐 요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최소 25에서 35% 정도가 책정돼야 되는 게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 뭐 조달로 기준하면 조달 혁신 제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유지보수 개념을 통해서 도입 이후 안정적 운영까지 운영을 통해서 개선되는 기능 개선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서비스 로봇을 접근해야지만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하나의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장비와 같이 로봇을 취급하고 그 운영하고 그냥 지원한다면 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의 유지보수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님. 일단 원론적으로 수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공급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가장 건강한 시장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로봇 시장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 기업들이 로봇을 가지고 로봇 제품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정의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공급 기업이 어느 누구라도 대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요구사항을 명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공급기업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 그 서비스들을 구현했을 때 ROI 관점에서 이런 효용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수요기업하고 같이 따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억셉터블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급기업이다 보니까 공급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 모델에 대해서도 뭐 리스가 됐건 렌탈이 됐건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품, 로봇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듈라부터 시작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 환경을 대응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라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개발에 반영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지금 계속 병행이 되고 있으니까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갭들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경원 상무님께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갭을 잘 줄이려면 이게 근데 로봇 자체도 B2B 성격의 로봇과 B2C 성격의 로봇이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B2C 성격의 제품, 로봇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누구한테 딱히 물어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품 기획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B2B는 훨씬 구체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업은 그 B2B 비즈니스에 해당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근데 물론 이미 그 제품화돼 있는 그 카테고리가 이미 그 굳어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현장의 니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니즈에 대해서 만족할 때까지 어느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지고요. 사례로 이제 저희들 물류 현장에 그 디팔레타이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트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로봇이 다 집어서 그 컨베이어 위에 올려주는 그런 일을 사람이 하던 것을 로봇으로 이제 대신했는데요. 첫 번째 작업을 할 때는 현장의 니즈가 한 팔레트 위에 동일한 물건만 쌓인 거를 핸들링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현장의 니즈가 바뀌었습니다. 프로세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 위에 굉장히 다양한 물체가 올라간 그런 랜덤한 박스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한 6개월 정도 새롭게 개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업체도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고 나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현장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적용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어쨌든 따라가는 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성공 사례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네, 또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말씀 나누면 제조 분야는 어디가 그 갭이 가장 큰 거냐 했을 때는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시장은 어떻게든 지금 기존의 생태계가 있고 시장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른 얘기지만 기존의 제조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생태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쪽은 로봇 공급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반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로봇에 대해 잘 모르고 요청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게 또 공급 기업들의 입장인 것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물류나 서비스 분야를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도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물류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금 제품 수준들이 선진국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아직 좀 팔로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그러한 외국 경쟁 제품 대비 빨리 어떻게 그 캐치업을 기능, 성능, 품질, 가격적인 측면에 캐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로봇 공급 기업들의 하루에 그 고객 문의를 몇 건 정도 받느냐를 이제 메이커나 SI 기업들 항상 묻습니다. 0건에서 최대 로봇 대기업이 5건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고객 문의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당초 이제 사업 계획했던 것들 숫자를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만든 제품을 홍보를 잘 할 것이냐. 일단 자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컨텐츠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개선 그리고 그 신경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들을 같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제가 주제를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김경호 사무님 말씀하셨는데 B2B, B2C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거의 B2B 입장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서비스나 또는 제조 현장에 로봇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께 역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순서를 정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김 부장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김창구 대표님, 그다음 정상무님, 그다음 김상무님,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 순서로 제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공공의 서비스 로봇에 좀 한정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신문 10월 13일자를 보면은
착용용 보조 로봇 등 혁신 제품 신규 지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봇 제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가 이런 조달의 혁신 제품으로 등록되면은 굉장히 좀 그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키지화된 솔루션으로서 서비스 로봇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하나의 제품으로 등록이 된다면은 그것을 도입할 때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이런 하나의 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일자리 부분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개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개념을 좀 없앨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보화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원래 정보화라는 것도 일자리를 줄이고 사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섹터로 넘어오면은 정보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DB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로 포장이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가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뺏는 솔루션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표 사업으로서 로봇이 공공 섹터에 좀 적용이 된다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김 대표님.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 그 로봇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의 R&D를 정부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물론 많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느끼는 거는 수요자가 이거를 많이 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 기능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어떤 정부에서 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이나 어떤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원을 해줘서 공급 기업의 로봇을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상무님께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공급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의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쪽의 로봇 시장에 대한 자생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기업, 수요기업은 당연히 자기네들의 니즈와 자기네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앞에서도 많이 나눴었고 그 맛은 좀 차지하고 저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로봇산업진흥원 쪽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실증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확산을 갖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제들을 보면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LG전자라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과제라는 것들이 대기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로봇 사업, 뭐 다른 제품들의 사업들은 모르겠는데 로봇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중소기업이나 다 비슷한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중국이 저희보다는 로봇 경쟁력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은 중국 제품은 기능상의 한국 제품들보다 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성 부분부터 신뢰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 제품의 경쟁에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기능상으로만 보고 저희 지금 한국 쪽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국 제품을 갖다가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드릴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자생력 확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든 부품 업체든 아니면 SI 플랫폼 업체든 수요 기업이든 어찌됐건 국내 쪽에서 로봇을 도입하고자 확산하고자 하는 쪽의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확대에도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다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로봇이 이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기기 간의 연동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다른 이런 버티컬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하고 연동, 데이터들 호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술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뭐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당연히 산업계, 학계, 그다음에 저기 정부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표준화 부분에도 조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경원 상무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훌륭한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봇에 대한 그 지원을 법보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그 로봇 인력들을 길렀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많은 로봇 R&D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부문에는 그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로봇을 많이 쓰게 되는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지원이 없어도,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회사도 그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정부 과제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기술을 이용한 로봇 기술을 이용한 해결, 이런 데는 정부 R&D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 많이 쓰이게 하는 데는 좀 더 공급 기업들이 기업적인 마인드로 좀 더 먼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전에 그 물류 로봇을 다른 데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AMR을 같이 개발했던 경험도 있고, 현재 뭐 팔레타이저나 디팔레타이저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데, 훌륭한 기술이 있으면 저희들은 찾아가서 모시고 같이 파트너로 삼아서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슬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로봇 핸들링 문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그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교 대표님께. 네, 저는 기존과는 좀 다른 플레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가 홈마켓이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급 기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고 또 출시하고 몇 년 동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악순환을 좀 많이 걷게 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더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근데 또 그건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 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선진시장이 됐든 다른 개발도상국이 됐든 어떻게 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좀 기회들이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발굴을 하게 될 때 너무나 이제 특정 니즈만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내가 상품 계획하고 난 이후에는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뭐 공동구매 사업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표준 모델 사업처럼 그런 수요들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단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과 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공급 기업 중에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SI 기업인데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SI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충분히 그 기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고 또 고액 경험도 다 SI 기업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고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준 노력 또한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충분한 발언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도 괜찮고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저쪽 김 대표님부터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그냥 기업을 하는 사람에서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봇 사용도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 2위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아직 공급 기업은 1, 2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공급 기업에서도 좀 1, 2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그 최고 전문가 분들에게 고견을 듣게 돼서 기업을 경영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초대해 주신 로봇 비즈니스 페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예, 처음에 발언할 때 우선 뭐 그 발언할 게 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행히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발표 기회가 있어서 발표 기회 때 못다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김사훈님. 네. 네, 저는 그 국내 기업들이 핵심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하드웨어는 좀 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못했던 로봇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 쪽에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낮게 그러니까 피스 피킹을 하는 것도 인재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품화해 놓은 그런 회사가 지금 국내에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서와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개발해서 모듈화해 놓는 그런 노력들을 국내 기업들이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상훈님. 네. 근본 그 토크쇼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차지하고라도 저희는 이제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짜 로봇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고 솔루션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민교 대표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랑하기도 하고 다른 산업 대비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민관연이 함께 잘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도 그러한 측면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으로 키우는데 같이 잘 협력해 나가길 기대를 하고 저희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마루술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를 좀 할 수 있길 바라고 잘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각자의 고민을 많이 들었고요. 대충 정리해 보면 역시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다. 품질이나 가격도 기술이라고 볼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로봇 연구자로서 기술은 발전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울 때 나이트 형제가 처음 실험을 하고 나서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100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후에 인류는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을 했거든요. 이 지금 항공기 시장 B2B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데 로봇도 아마 B2B 시장은 그 항공기가 열리듯이 조만간 그런 시대가 열려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결되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툴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랜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5분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로봇 신문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